배 모양 토기들이 있는데 대구 달성 편촌리 유종이나 금룡총, 그리고 가야에서는 창원 현동이라든지 마리산, 김해 열애리에서 나와요. 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운송이죠.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들을 보면 약간 형태들이 다 달라요. 금룡총에서 나온 것들은 뱃사공으로 보이는 사람도 표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금룡총에서 나온 아까 말도형도 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뱃사공도 혀를 메롱, 이거야말로 정말 메롱 하듯이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 민속지 자료나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이거와 매칭될 만한 자료를 현재로서는 사실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찾게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형태들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용토기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배 모양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배의 형태에 대한 발달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 현동, 사실 지명이 바뀌어서 이제 마산 현동, 덕동만에 있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형 토기가 금룡총에서나 여러 가야 유적에서 다른 상형 토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건 좀 특징이 2점에서 3점이 나오는 것들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대호안이나 주구에 있는 큰 항아리 안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밝혀주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도 관념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잔 모양 토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략 모을 수 있는 등잔 모양의 토기들인데요. 금룡총하고 덕천리는 등잔 개수만 좀 틀리지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굽다리 위에 등잔이 있고요. 여기에 다 원통형으로 만든 튜브 같은 관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디다가 심지를 넣어서 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등잔의 기능을 할 수는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것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문영왕릉이나 능산리 같은 데에서 나오는 실제 정말 이 잔 모양의 등잔은 기름이 남겨져 있어서 그 기름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저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서 기름 같은 액체를 넣으면 이 튜브를 통해서 기름이 다 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죠. 요즘 고고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뼈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하면요, 나이, 성별, 골반뼈가 나와져 있으면 임신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그리고 결핵을 앓았는지,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현재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영왕릉이나 능산리에서 보여지는 기름의 잔존물을 가지고 지방산 측정을 했더니 그 당시에도 동물성 기름이나 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자연과학적인 결과 분석이 나와져 있고요. 저렇게 무덤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주 황룡사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서편지구에서는 100여 점, 그리고 올 총각, 작년 총각 1700여 점이, 그러니까 경주 황룡사라고 하는 큰 원대한 사찰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약 1700여 점의 등잔을 한 순간에 사용한 게 아니라 아마 축적되어 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1700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적인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사찰에서는 정말 등잔에 기름을 사용을 해서 어둠을 빛으로 밝혔다는 것들이 이런 등잔을 통해서 정말 잘 밝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레 모양 토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 유일하게 복천동에서 나온 신발인데, 신발은 용기가 없이 다 트였는데 그릇의 형태가 없지만 사실은 저렇게
잔이 하나가 잔존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면 잔을 놓았던 흔적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요거 하나는 잔이 없지만 나머지는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서의 어떤 용기로서의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 왜 요즘에도 그러잖아. 여자친구에게 신발 사주면 달아난다라고 도망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쁜 신발을 신고 나에게로 오라, 뭐 이런 식의 요즘에도 해석이 있듯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도 그 당시 삼국시대에 비슷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매개체적인 어떤 관념의 어떤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금령총의 기마이무령톡이랑 주영톡에 보이는 것들을 면밀히 했더니 너무나 확연하게 틀려서, 이거는 뭔가 특별한 제작을 의뢰를 할 때 의도가 들어갔다. 제작 목적에. 발주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달라 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특별한 뭔가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던 그 마리산 45 목각에서 나오는 상영토기, 이 능선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최상위급의 무덤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금동관이라고 하는 봉황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의 편도 나왔고요. 저렇게 종장 판주라고 해서 투구라든지 마주, 안교, 제갈 여러 가지 위세품들과 함께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상형토기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저는 이 한 점의 가형토기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학술대의를 하고 난 즈음에 나머지 한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앙증맞은 완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트 개념으로 보였어요. 문이 있으니까 이쪽이 앞입니다. 뒤쪽에 주구가 달려있죠. 위에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이제 집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들을 저희들은 초가 지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붕의 형태는 맞배라고 하고, 이 기둥을 수직으로 해주는 이 기둥은 이렇게 문양으로 표시를 했지만 대공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가로로 보여지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대들보를 실제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문양으로서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붕 아래에 보이는 기둥들도 상세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위에 걸 하고 나서 약간 조금 더 아래층에 그 가형토기 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막 복원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요게 좀 나왔어요. 크기 차이는 좀 있어요. 이게 앞에 제가 설명했던 획이 약간 부수어서 넣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없죠. 뭐가 없죠? 지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당시에 앞에 편만 사진으로 봤는데, 강의를 하기 전에 한번 전시실에 가서 다시 한번 사진을 땡겨서 봤더니 확실하게 지붕을 접합한 흔적을 저도 육안으로서는 확인을 못해서, 아, 이거는 진짜 지붕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딱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 모양 토기는 이제 이렇게 기둥을 해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데, 자,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뭐가 틀릴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지붕은 아까 없다고 했고요. 이 주구가 문 앞에 하나는 없고 뒤에 달려있고, 하나는 문 앞에 주구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구의 형태도 조금 틀립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로 기둥이 가고 하나의 판을 더 떼어서 벽체를 올린 스타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 모양 토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집을 이렇게 다양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건축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대입을 시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의 집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 석동 무덤에서 나온
목각에서 나오는 집 모양 톡인데요. 이것도 아마 좀 구울 때 이게 좀 비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무덤에 매납이 된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앞에 문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시 양 사방으로 다양한 문양들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대성동에서 나오는 저희 집 모양 토기들은 조금 재미나요. 이렇게 문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저게 뭘까요? 네? 아궁이요? 여기 제 문인데요. 문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 네, 밟고 올라가는 것까지. 앞에 것들은 기둥의 고상가옥이라고 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창고처럼 했을 것이다. 습해서 올렸다. 창고다. 부경이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에서 나오는 집 모양 토기도 밑에 그 기둥은 없지만 집 입구를 좀 더 위로 하고 발을 뒤져서 좀 더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집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이건 하만 소포리에서 나온 집 모양 토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장에서 나온 집 모양 토기인데 이건 조금 더 특이합니다. 여기에 주입구가 주출구가 있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입구가 위에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이 역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집을 그 당시에는 사용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재밌어요. 지금 중각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형풍 출토품이라고 전해오는 저희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집 모양 토기인데 재밌는 게 뭘까요? 지붕 위에 이야옹. 네. 자, 고양이가 있으면 세트로 뭔가 있어야겠죠. 이게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와가지고요. 여기 사다리 같은 거에 요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뭘까요? 쥐입니다. 이 집 모양 토기에는 그 당시에 고양이와 쥐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옥이 있던 것들을 아마 뭐 쥐나 여러 가지 들짐승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야요이 시대 저 큐슈에 요시노가리라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도 고상가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고상가옥 그 여기 기둥이라고 하면 여기에 널찍한 판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판의 기능이 뭐냐면 쥐는 이렇게 그냥 이게 판이 없다면 이대로 타고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횡판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쥐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막이용 판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상 가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을 그 판 하나가 명확하게 쥐라는 어떤 것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에 기능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집.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발굴을 하면 이래요. 무덤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활유적을 파면 무덤에서 같은 시기에 무덤에서 나오는 물건들하고 같은 시기에 주거지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이 피장자를 위해서 따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슴입니다. 요즘 여기 하만에서도 이제 사슴을 밀고 있다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슴이니 노루니 고란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딱 이렇게 형태적인 특징을 딱 적어놓고 보면 이 기형은 사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으니까 암컷. 그리고 노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엉덩이에 흰색 반점이 있지만은 꼬리가 사실 거의 안 보인대요. 그리고 귀가 뾰족하죠. 근데 꼬리가 있네? 귀는 뾰족한데 꼬리는 있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고라니일까? 암컷 뿔이 없네? 근데 고라니 암컷은 귀가 둥근해? 근데 이거는 뾰족한 귀네? 고라니도 아니고 이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암사슴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찰나의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은 여기 일본의 한여에서도 사슴 모양 토기에서도 사실 보여져요. 딱 뒤를 돌아, 이건 약간 옆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니까는 한의화 중에서도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유독 사슴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 행태적인 행동적인 사슴의 특징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사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슴은 일본 이렇게 동물 한의화에서도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한의화들은 사실 좀 커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이렇게 구멍이 뭐냐면 옮겨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이렇게 막대기를 저 구멍으로 관통되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멍들입니다. 요런 이제 사슴 모양 토기들이 또 있고요. 지금 이제 등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만 마리산 45부분에서 나오는 등잔은 기존에 나오는 등장들하고 조금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좀 더 들여다봤을 때 이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마인무령 토기 정말 조형적으로 완벽에 가깝다라고 현재 생각되는 것입니다. 찢어진 눈, 눈썹까지도 덧붙여서 만들었고요. 뾰족한 코, 딱 담은 입, 모자도 쓰고 있고요.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장식이 다 돼. 주인은 굉장히 말 장식부터가 틀려요. 약간 주인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와요. 거북목일까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하인은 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울을 들고 있고요. 방울을 아까 딸랑 딸랑 하면서 지금 최근까지도 옛날에 저희 할 때 장례 그거 갈 때 이렇게 방울 흔드는 것들이 이 시기까지도 올라가는 명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얼굴을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땡겨봤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조각미남이라고 할 정도로 이 주인상은 잘생겼거든요. 코 보세요. 저도 저런 뾰족한 나를 갖고 싶네요. 안 갖고 싶으세요? 그런데 약간 조형미는 조금 떨어져요. 코 모양도 약간 매부리 코처럼 이렇게 둥글게 표현되어 있고 주인과 시종도 조금 형태적을 틀린데 이게 틀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배 모양 토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배 모양 토기들은 사람이 없는데 유독 이 금령초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에는 뱃사공인데 뱃사공이 사실은 좀 야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배를 하면서 메롱하는데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크죠? 귀도 커, 코도 커, 입도 애 벌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형태적으로 저희들 계속 비교 자료를 찾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황남동에서 그 유명한 신라토 얼굴을 보면 귀도 커, 코도 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적으로는 기마인무령 토기하고 이 배 모양 토기가 틀려서 발주처가 이 두 개를 만들 때 다른 사람에게 발주를 했거나 특별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라는 특별한 제작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잠시 보여드렸던 금령총의 주영토기나 창원 현동에서 나오는 이 주영토기가 소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배 여러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배를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그 배바닥이 원저라고 해서 평저에 가까운 얕은 이런 배가 있고요. 노거리가 있고 아까 현동은 약간 배가 깊죠. 바닥 자체가 약간 첨저 형태입니다. 노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평저의 바닥의 배는 하천이나 연안이나 수심이 낮은 곳을 사용하는 배고 이렇게 첨저형 바닥에 아주 조형미가 있는 이 배는 먼 거리, 원양, 유속이 빠른 그런 곳에서 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원의 현동 유적 위치가 또 중요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딱 이 덕동만에 있는 마산만과 덕동만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에 이 현동 유적 생활 유적과 무덤이 엄청 큰 대규모 유적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기관들이 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남해안의 해상 루트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서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는 첨저형의 배 모양 토기가 나온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현동에서 나오는 배 모양 토기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배 모양의 표면에 다양한 문양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야 쪽 지역에서 보여지는 상형 토기들은 이렇게 표면에 이런 침선이나 새김을 하는 장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에서 구덩이에서 덩그러니 나와집니다. 다른 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문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잘 새겨놓은 상황이어서 이 배 모양 토기를 만들고 이렇게 배 모양 토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배의 소유자의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인 신분의 어떤 계층, 색깔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배를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거죠. 이게 4세기대 말 정도 해당되는 유적의 유구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저렇게 첨저형의 배, 이건 모형이지만 큰 배를 가지고 있겠죠. 그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해상교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에까지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편은 신석기 시대 창녕 비봉리에서 나오는 배가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가야 시기의 배로서는 봉황도에서 나온 이 배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편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이 주영 토기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나오면 저희들 수정 분석을 하거든요. 수정 분석을 했더니 이 배편은 농나무, 쇠기가 여기 박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쇠기처럼 박는 그거는 삼나무, 그리고 이 노는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농나무예요. 농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 일본에서 나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송현동에서 나오는 이 배 모양의 목관도 역시 그 농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왜 그렇다면 농나무가 배로 쓰여졌냐면 방제 효과가 있고 잘 썩지가 않아요. 농나무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냥 사담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장고에서 쓰는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드는 상자 같은 것들은 오동나무 상자를 많이 써요. 오동나무로 많이 써요. 오동나무가 그 나무가 사실은 온도나 습도에서 이게 팽창 수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가장 수축률이 적은 게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장고에서 쓰는 대부분의 나무는 대부분 오동나무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는 특질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물에 띄워야 되니까 잘 썩지 않고 벌레가 잘 들지 않는 농나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안선이나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도 농나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자생하는 농나무 자체를 수입을 해서 배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영산강유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목간의 관제로서 금속나무, 이쪽에서는 농나무, 영산강유역에서는 일본에서 자생하는 금속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영산강유역과 여기 낙동강유역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성에서 이렇게 배 모양 목 제품이 나오고요. 이것도 약간 첨저형이긴 한데 먼 바다용은 아니지만 노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한 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양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일본의 배 모양 토기 한이와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거의 형태적으로 유사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배나 가야의 배가 유사한 형태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초란 이런 예들도 있지만 시기가 좀 떨어지면 정말 과감한 생략처럼 아까 영산강유역의 새 모양 토기처럼 배 모양 토기도 정말 심플하게 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항로를 고대를 이렇게 100기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안에서
강이나 내륙에서 주로 쓰는 배라고 하면 이렇게 현동에서 나오는 이 배들은 이렇게 먼 바다를 항해하는 데 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룡총에 보이는 주영통이는 낮고 뱃사공이 있어서 실제로 관념적으로 영혼을 운송을 한다라는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창원 현동에서 나오는 토기는 그 당시에 해양 교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계층 지배자의 것이 아닌가, 그거를 본떠 만든 모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배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부수어서 일부러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이 제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잘 보여지는 게 금룡총에서 보이는 말도형이고요. 아까 마리산 45분에서 보이는 가영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각편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회기는 무덤을 만들 때 그냥 다 축조하고 제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무덤에는 목간을 비장자를 넣고 뭔가 지내고, 뭘 적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목간 뚜껑을 닫고 제사를 지내고, 이만큼 적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단계별의 제사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호석. 요즘에는 이제 묘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마지막 그런 제사의 의례들이 단계별로 많이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서도 남성의 인골 중에 오른쪽 무릎 슬개골이 왼쪽 발 밑에 일부러 슬개골만 일부러 빼내서 갖다 두기도 하고, 하만 도왕리에서도 오른쪽 슬개골이 왼쪽 골반뼈 위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 여기 슬개골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것만 왼쪽 골반에 있다는 건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물로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은 죽은 자의 다리뼈를 일부러 훼손하는 거는 재생, 부활 방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덤의 의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죽은 자의 권력을 그 다음 후계자 제가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무덤을 만들고 그 큰 무덤을 만들 때 의례 행위를 단계별로 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거는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왕이 죽어서 내가 후계자인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계승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토기들은 이제 모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왜 모방을 했냐라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희소가치성.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화유산은 다 소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를 이렇게 정한다라든지 약간 이런 하는 것들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희소 가치성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나 가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치는 상용토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지 못했다. 이걸 죽어서까지 실체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사실은 신라는 502년도에 순장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무덤에서는 순장이 드러나지 않고 토용이라는 것들로 다시 대체가 되는 이런 경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에 대한 모방인데 행위든지 그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든지는 모방이 가지고 있는 뜻은 똑같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사회적인 유행이나 전통 계승에 의해서 모방이라는 행위나 그 결과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으뜸이 저는 상형토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제2의 부장품들은 그 당시의 권력이나 경제나 관념이나 문화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개개별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집단에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속력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계성이 있는 금관이나 금동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형상을
봄 떠서 만드는 모방물인 상형토기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섹션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룡총으로 들어가면 그 무덤들이 신라 경주는 무덤들이 크고 작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무덤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룡총은 금관도 나왔어요. 허리띠, 다종다양한 상형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크기에 비하면 중형분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장품의 위계는 최상급인 거죠. 왜 안 맞지? 클수록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에 의하면 왜 안 맞지?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다종다양한 상형토기. 그 중에서도 유독 동물은 말이 있습니다. 기마이모령 토기, 말도용, 그리고 여기서도 장리가 나와요. 천마도에서만 천마도로 만든 장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금룡총에서는 금동제로 만든 천마도 또 장리가 있거든요. 말다래 같은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권력, 전쟁, 재산, 운송, 매개체 이런 것들이 형상모가에도 들어가고 희생, 말뼈 자체를 희생하는 동물 희생을 해도 활용이 됩니다. 문헌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실질적으로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본떠 만든 물건으로서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말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비교 자료로서 일본 한의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도표를 한 번 더 이걸 보여드리면 이 3세기 때부터 이렇게 원통형, 기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가요. 이 한의화는 일본의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의 이 가장자리를 장식을 하는 건데 단지 장식이 아니라 지켜주는 거죠. 이 무덤을 수호한 어떤 개념으로서 발달이 되어져 있는데 기물이 다 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료가 잘 남겨져 있어서 저 한의화만 만드는 전문 가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다리 접시는 이렇게 일반 만드는 토기 가마가 따로 있고 한의화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마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발굴 조사 결과로 나와져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들이 심플한 것도 있고 마구를 착장한 화려한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전방 후원분이 일본에서 만든 것이 됐는데 전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전방 후원분들이 속속들이 90년대 말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전남 지역에 답사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만 보이는 한의화가 사실 전남 지역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남 내동리나 금산리 방대형 고분에서 일부 편들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저기 있죠. 전남 지역의 형상 한의화. 일본은 그냥 한의화라고 하는데 왜 전남 지역에서 보이는 이 비슷한 거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냐라고 봤더니 만드는 방법이 수입품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같은 외래계 물건을 본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 된 게 중국에 되게 직구된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본떠서 여기 국내에서 모방 제작한 것인가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작 기법을 보면 되는데 이 제작 기법을 안쪽으로 봤더니 우리나라 토기를 만드는 제작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의화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기를 만드는 그런 물 손질이라든지 회전 흔들이 보여서 이거는 직구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걸 보고 누군가가 국내 장인이든지 일본 장인이 와서 이걸 보고 만들었던지 간에 어쨌든 전남 지역에서 만든 한의화여서 좀 다르게 개념을 구분하고 싶어서 형상 한의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외래계의 문물들이 같이 보여져요. 한의화뿐만 아니라 일본계, 야요이계 토기나 중국 청자들이 함께 보여집니다. 이거 역시 지금 사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슴 역시 목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역시 이 당시의 사슴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찰나 포착이 그 당시에는 관념적으로 딱 박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무덤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말이 있는데 말이 그 타계관과 관련해서 비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한대 화상석입니다. 한대 화상석은
그 묘실이나 사당 건축물에 석재가 있어요. 석재 표면을 우리 그 신라의 전돌처럼 부여의 외리의 화려한 도깨비 문양이나 산수 문양정처럼 여기는 각각을 나눕니다. 천상, 선인, 인간, 지하세계, 크게 3개 내지는 4개의 세계관으로 구분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열리수라고 하는 나무고요. 그리고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과 관련된 것들이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념의 매개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동물 중에서 유독 말이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모방 대체가 간간히 설명드렸던 토장식톡인데 이거는 역시 일제강점기 때 발굴이 되어서 여기 이게 황남 대총이고 이게 천마총인데 여기 이 부분에 일제강점기 때 발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하고 11월 다음 주인가 강주에서 순회 전시를 하는데 혹시 강주에 한번 가게 되면 이 전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없던 조각이 없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그 신라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심지어 뱀을 타고 있는 사람, 춤도 추고요.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얼굴 표현도 이상합니다. 앉아있고 절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예 드러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그 팀들이 이거는 우리가 무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라면 그거를 이렇게 흙, 토로서 표현을 하는 또 하나의 의뢰. 춤도 추고 피리도 불고 현악기도 연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들은 죽음으로 보내는 게 단지 슬픈 게 아니라는, 지금도 남미 어딘가인가 제가 나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장례 문화를 되게 춤추고 되게 즐겁게 보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단지 이제 죽은 사람을 저승에 보낸다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축제 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자료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 머리는 사라졌는데 이 말 사람 이건 뭘까요? 예. 근데 뭐처럼 보이세요? 사진이 조금 그런가? 너무 생략됐긴 한데 멧돼지입니다. 멧돼지인데 다리 4개를 이렇게 묶어서 사냥한 다음에 말 등 뒤에 태워서 가는 그 모습을, 이것도 사실은 다 토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술 많이 드시는군요.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취해서 가다가 말 때 그걸까? 라고 저희들이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신라 시대의 하나의 일상을. 이렇게 전방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표범이라고 하고 배를 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공을 하거나 이 공이 같은 걸 어깨에 메고 있는, 이렇게 물동이를 메고 있는 그 당시의 일상을 정말 그림이 남겨져 있지 않은 신라 시대 1500년 전의 일상을 이 작은 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물들도 많습니다. 유독 좋은 게 이거죠. 뱀. 개구리 뒷다리를 물고 있어요. 정말 뱀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가 이렇게 돼서 먹이를 물고 있는 모습. 뱀이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모습. 멧돼지죠? 개입니다. 표범이고 이거 뭘까요? 강아지인데 엄마 개, 강아지. 그러니까 엄마 개를 물고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그 찰나. 자, 이 강아지는 입에 지금 약간 부서졌는데 들여다보면 먹이를 물고 있는, 뱀이 먹이를 물고 있듯이 개도 먹이를 물고 있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새 아세요? 네. 뭡니까? 마리산에도 나와요? 경주에도 나오는데 겨울 되면 이제 등장합니다.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저 나중에 제 책을 하나, 이 토부장경어 책을 썼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트티입니다. 이 토를 후트티로. 이거는 뭐 원앙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시 설명했듯이 굽다리 접시의 뚜껑에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경호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동안에 지나쳤던 거죠. 너무 그 토가 붙었던 것에 반해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 편에 대한 걸 제가 관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시 준비를 위해서 봤더니 형태는 아까 그 뚜껑에 있는 것보다는 좀 열악해요. 하지만 이렇게 붙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토가 붙어 있었던 흔적들이 보여져 있는 것들이 그 호석의 제사의 하나로 파쇄돼서 쓰여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뚜막 토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조리와 관련해서도 하나를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불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료를 이것도 몇 개 나오지를 않는데 이 해남 읍포리에서 이게 발견된 게 한 달도 채 안 된 싱싱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부뚜막 토기가 나왔다 해서 이 사진을 받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뚜막 토기가. 다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했더니 이게 부뚜막 토기랍니다. 이 무덤은 특이하게 이 부뚜막 토기를 편으로 해서 깔았대요. 바닥에 시상석처럼.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공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셰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집단의 음식을 총괄하는 뭐 주방장, 장급? 어쨌든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지에서는 이제 음식과 관련해서 부산 연상동에서도 누군가 팁을 주었어요. 우리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거를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느 병원이 좋다 알려주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오면은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막 보내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 있는데 뭐 어디서 본 거 없어? 중국 자료나 일본이나 어디 다른 지역이나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연상동에서도 이게 무덤이 있는 쪽에서 시사시설, 부뚜막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무덤을 지으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고 한 방이 안 되니까 인부들이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뭔가가 음식과 관련된 시설들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조금 드물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신라에서 왔으니까 경주 금융총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물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 금관은 총 이렇게 산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총 5벌이 나왔습니다. 금관총, 서봉총, 금룡총, 천마총, 황남대총. 딱 저렇게 5점이 금관이 나왔는데 유독 금룡총의 이 금관만 지름이 작아요. 그리고 무덤 금관이 나와서 목걸이나 신발편이 나왔던 그 길이가 90cm 밖에 안 돼요. 그 현재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90cm? 그러면 잠시 아까 텍스트로 보여졌지만 한 대여섯 살 유아의 심장이에요. 금관도 작네. 허리띠도 작아. 다른 천마총이나 함낭대총이 나오는 금 허리띠보다도 짧아. 이것도 작아. 마구 자체도 다 작아. 귀걸이는 방울. 금령총. 이름이 금방울이 나온 무덤이라고 해서 별칭이 금령총이거든요.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 황남대총은 한남동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고 해서 황남대총. 은방울이 나오면 은령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칭을 붙여요. 근데 여기는 금방울이 처음 나왔는데 착장되어 있는 이 금귀걸이에도 이렇게 유리가 감입이 된 금방울이 달려있고요. 이 방울이 허리춤에 방울. 그리고 같이 착장 끼워져 나오거든요. 반지나 팔찌들은 다 이 손가락. 심지어는 10손가락의 반지가 천마총 같은 데서는 나오고 있어요.
착장되어 있는 반지도 보니까 금방울처럼 다 유리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제작 기법이 동일해요. 여기만. 그런데 여기서 드물게 나오는 이 유리잔이 또 이 방울방울이에요.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방울방울 또 토령. 이거는 토구들도 여러 점이 나오고 있고. 말. 이게 지금 유기물은 없어지고 금동제만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가 말이거든요. 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금융총이 저희들 저번 주에 학술 대회를 하면서 6살 아이, 물론 그 시대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기술이,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얘는 거의 그 왕족급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이어서 얼마나 보호를, 케어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섯 살에 죽은 거예요. 저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문헌사를 하는데 고고학적 유물과 더불어서 아마 보도 기사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금관총의 이사지왕이라고 하는 명문이 적혀져 있는 큰 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관총을 이사지왕이라고 했을 때 소지왕이 사실은 그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고 그 다음 왕이 지증왕인데 지증왕은 60세인가 61세인가 거의 환갑에 이르러서 왕위에 계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갭을 해주는 앞에 왕은 자식이 없어. 그 다음 왕은 갑자기 60세에 환갑이 다 돼서 왕에 올라. 그러면 이 금령총이 그 해당하는 그 시기 즈음에 어린아이 유아야.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했을 때 신라에서는 왕위에 올라가지 않는 여러 왕들을 갈문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여러 문헌 기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지 왕을 갈문왕으로 비정을 하고 이사지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죽어서 만든 게 이 금룡총이 아닐까라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보건대 이런 상형 토기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런 것들을 특별한 주문,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기마 인무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어떤 그 상상의 모습, 컸을 때의 모습들을 좀 더 주문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형미를 갖춘 상형 토기가 나왔을 거고 이 아이가 어쨌든 일찍 갔으니 저승에 안전하게 가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주형 토기의 뱃사공까지 얹어서 뭔가를 주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보면 저희들이 문헌하고도 보면 순자의 예론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죽은 이를 산 사람처럼 여기고 죽은 이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정성이 가득가득하게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글이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는 게 저희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도표를 이렇게 분포도를 만들어 봤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만 이러한 기물들이 특징적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시기의 신라 가야 4, 5세기 약간 6세기 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부 집단의 어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형상을 본떠서 만든 상형 토기들을 묻어서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가라.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을 가서도 누려라. 내지는 이 배를 소유할 만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를 드러낸다거나 갑작스러운 어린 죽음에 애도를 하는 마음에서 기마인무령 토기나 주형 토기나 심지어 호석에까지 말 도형을 넣는 이러한 증거물이 물질 자료가 남아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랑 연결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토기, 이 모방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가 희소가치성의 어떤 하나의 매개체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저희들 12월
10일부터 수장고 속 보물 특별전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경주박물관에 특별전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